비근한 예로 정치가 주식에 직접적인 영향은 굉장히 크게 미친다고 할 수가 있죠. 미국의 S&P 500이 매년 28%, 25%씩 오를 때 우리나라가 2023년, 2024년 거의 상승률이 거의 없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은요, 주식시장하고 상관없이 항상 옵니다. 왜냐하면 어떤 국가 경제든 위기가 아닌 다음에서야 통화량은 계속 증가하기 마련이거든요. 은행에 예금하시는 거는 돈을 낭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자산 투자를 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저는 하루라도 빨리 주식이든 ETF건 펀드건 그런 본인한테 맞는, 자기 자신한테 맞는 금융상품을 반드시 일정 부분 노출을 시키시라는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 싶어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로 한 33년 차 금융업계에 종사를 하고 있고 지금은 미국 전문 투자 자문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춘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세금이 오르락내리락하고 부동산 값이 치솟았다가 또 떨어지고 내 지갑 사정도 달라지고 이런 상황을 항상 경험을 하셨고 잘 아시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권이나 사회체제, 정치체제는 늘 바뀌지만 우리의 지갑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연계해서 노후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정치 상황이든지 그리고 어떤 시장의 위기가 오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다시 말하면 훼손이 되지 않는 노후 자산을 지키고 불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자산 증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목표가 있죠. 노후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이걸 증식시키기 위해서라고 하는 큰 대의명제 중에 하나가 또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이가 적건 많건 항상 중요한 이 인플레이션을 해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게 매년 3% 갔다가 더 높게 가는 경우도 있고 낮을 때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매년 2, 3% 정도는 인플레이션이 항상 유발이 되거든요. 그 말은 내가 갖고 있는 현금, 자산의 값어치가 매년 2, 3%씩 계속 희석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정부 정책이고, 이 정부 정책 중에 경제 정책, 산업 정책 영향을 안 미치는 게 없죠. 근데 이 정책적인 거에 기본이 되는 큰 조타수 역할을 하는 게 정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져야 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TV에서 보는 정쟁을 일삼고 정치가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이게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정치가 어떤 정권, 어떤 정책 스탠스를 갖는지에 따라서 경제가 굉장히 크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미국을 보면 잘 알죠. 우리 트럼프 굉장히 비난하고 비판하고 트럼프가 심지어는 약간 미치광이 전략이다 이런 표현들도 하는데 미국의 경제를 두고 보십시오. 1기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새로 2기 입각한 6개월 만에 미국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위상이 달라지고 있는지를 잘 보시면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는 명약관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정치가 주식에 직접적인 영향은 굉장히 크게 미친다고 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 최근 한번 볼까요? 연초 들어서 2023년, 2024년 미국의 S&P 500이 매년 28%, 25%씩 오를 때 우리나라가 2023년, 2024년 거의 상승률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 정권이 바뀌면서 기대감으로 한 30% 치솟았죠. 이게 정치는 말 그대로 그냥 진영 논리 이렇게만 파악을 해서 그렇지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어떤 조타수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주식은 잘 아시겠지만 모든 사회 현상, 경제 현상을 아주 빠르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장이잖아요. 당연한 비결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따져봐야 될 거, 우리가 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환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주식시장에 주식을 투자할 때. 왜냐? 그때 당시에는 해외 투자를 한다거나 지금처럼 ETF가 막 각광을 받으면서 해외 투자를 손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시장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한 10에서 15년 정도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우리가 미국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원화로 집어넣으면 이걸 달러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원론적으로 보면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국가의 경쟁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여러 가지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정권, 이전의 정권을 비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한 시기를 담당하는 정권이 정치적인 색채, 스탠스, 그에 따라서 경제 정책의 방향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경제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스탠스를 가져가는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스탠스를 가져가는지에 따라서 환율은 즉각적으로 반영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전 세계 기축통화국이 어딘가요? 미국이잖아요. 좀 멀리 가면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겪었고 2020년도에 팬데믹 겪었고 2022년도에 굉장히 탄력적으로 상승을 했던 인플레이션을 잡자고 해서 미국이 고금리 정책을 계속 폈습니다. 그러다가 23년도, 24년도 미국 주식시장만 나홀로 거의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팬데믹 이후에 2020년도부터 2024년 말까지 약 한 4년 동안 미국 vs 중국, 유럽, 아시아죠. 증시로 들어갔던 돈의 규모가 미국으로 들어갔던 양이
94빌리언, 나머지 중국, 아시아, 유럽으로 들어갔던 돈이 264빌리언이었습니다. 미국 한 나라가 전 세계 증시로 들어갔던 돈의 거의 80%를 다 빨아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국에 투자해야 될까? 미국에 투자해야 될까? 한국 투자를 전혀 하지 마시라는 말씀이 아니죠. 내 자산의 3분의 2 정도는 아주 정책적인 어떤 공학, 실효성 있는 정책 공학, 민간 부분의 경쟁력, 이런 것들이 다 믹스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나라에 투자하는 게 더 신뢰성이 있고 합리적일 거고 기대 수익률이 가능성이 높을까? 그건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라는 말씀이시죠. 은행에 예금하시는 거는 돈을 낭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산을 증식하는 이유 두 가지 설명드렸죠. 노후 자금을 확보하고 증식하기 위해서. 두 번째, 나이가 적든 많든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 해지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인플레이션은요, 주식시장하고 상관없이 항상 옵니다. 왜냐하면 어떤 국가 경제든 위기가 아닌 다음에서야 통화량은 계속 증가하기 마련이거든요. 우리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어떤 물건을 여러 사람들이 찾으려고 하는데 물건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럼 가격은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물건이 한정없이 많아져 버리면 더 이상 찾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이죠.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계속 늘어나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금리라는 거예요. 금리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거의 제로 금리였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제로 마이너스 금리였습니다. 돈의 값이 쉽게 표현해서 똥값이 됐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미국이 지금 고금리 4.5 기준으로 해서 10년물 금리가 계속 4%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돈의 값어치가 그만큼 공고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가운 씨 말씀드리죠. 지금 만약에 자산 투자를 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저는 하루라도 빨리 주식이든 ETF건 펀드건 그런 본인한테 맞는, 자기 자신한테 맞는 금융상품을 반드시 일정 부분 노출을 시키시라는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 싶어요. 전 세계 대부분의 부호들을 보면 최근엔 좀 달라졌죠. 빅테크들이나 이런 주식 값어치의 시총이 늘어나면서 대표적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가 한 400조 재산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대부분이 다 주식 값어치잖아요.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만 한 1, 20년 전만 해도 전 세계를 끌어가는 대표적인 부호들은 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었어요. 그건 해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렸던 40년 전 대비 지금 우리나라 경제 계속 성장률이 꺾이고 있어요. 지금 성장이 꺾이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 하니까 부동산이 되게 막 어렵다면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우리가 GDP 성장률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대표할 수 있잖아요.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한다는 거를. 이 경제가 성장하는 거에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빠르게 반영하는 게 실물 자산의 대표적인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가 꺾이고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시기가 계속 올까? 저는 적어도 5년에서 10년 지금으로부터 이 기간 동안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기는 이제는 당분간 안 올 거라고 생각해요. 은행 정기예금으로 돈 벌까? 부동산으로 돈 벌까? 뭐로 돈 벌겠습니까? 금융자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한 15년 앞서간다고 그러잖아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구가하는 초기에 90년 한 초중반 되겠네요. 그때 와타나베 부인들 일본의 그 어마어마한 수출 시장을 석권하면서 과거 한 7, 80년 동안에 벌어들였던 외화 그 돈을 가지고 국내 투자를 하려고 보니까 국내 자산 갖고는 답이 안 나온더라. 그래서 해외로 자산을 투자를 하자. 이래서 생긴 게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고 이게 와타나베 부인들 자금이었어요. 저는 엔캐리 트레이드나 와타나베 부인을 우리나라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핵심은 부동산, 금리, 이자 이거 갖고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꼭 국내 참고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전 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에서 2%가 안 되고요. 우리나라 채권시장도 전 세계 채권시장에서 2%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시가총액 한 2,600조 될 거예요. GDP가 2,400조, 500조입니다. 이렇게 넓은 시장, 굉장히 좋은 시장, 선택지가 많은 해외 시장을 놓고 이 2%도 안 되는 조그만 시장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총량 개념으로 볼 때 분명히 해외 투자를 겸한 여러분께서 연령이 어떻게 되시더라도 금융자산에 대한 노출은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식을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방법이 여러 가지죠. 개별 종목을 아름아름으로 듣고 방송에서 듣고 또는 소위 그 전문가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얘기 듣고 선택을 할 거냐. 주변 증권사에 있는 PB분들 이런 분들 얘기를 듣고 할 거냐.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또는 개별 종목으로 한 게 너무 이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심하니까 펀드 이를테면 저도 펀드 그런 회사에 근무했었지만 유명한 대형 운용사가 운용하는 주식형 펀드에 넣으면 이 펀드 사이즈가 적게는 몇백억 많게는 조 단위가 되니까 많은 종목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도 위험이 좀 줄지 않겠냐. 펀드가 있을 것이고 젊으시건 고령이시건 간에 주식의 노출을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ETF라고 생각해요. ETF라는 거는요 Exchange Traded Fund라고 그래서 Exchange가 거래소잖아요. 거래소에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펀드입니다. 이제까지 제가 펀드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삼성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 자산운용, 제가 근무했던 JP모건 자산운용 이런 데서 펀드 만들어서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여러분께 판매를 하고 여러분께서 가입을 하시잖아요. 그 펀드하고 똑같은데 이 펀드를 거래소에서 종목처럼 상장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종목을 사고 팔듯이 언제든지 하루에도 몇 번씩 사고 팔 수 있도록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금융상품의 끝판왕이라고 저는 보는데 굉장히 선진화된 금융상품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또 중요한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릴 텐데 기존의 펀드하고 비교를 하면 펀드는 제가 투자자라고 했을 때 제 퍼킷에서 나의 돈을 펀드 운용사가 만들어 놓은 계좌로 이체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의 오너십 자체가 주인성이 펀드 운용사로 옮겨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을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일단 펀드에 넣으면. 물론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는 환매라는 절차를 거쳐야죠. 그런데 ETF라고 하는 거는요. 더군다나 이 펀드로 돈을 옮기는 순간 운용의 주체가 운용사가 되기 때문에 운용사가 판단을 잘못하건 좋게 하건 거기에 그대로 노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고 맡긴다는 것이죠. 여기에 잘 되면 좋겠지만 시장이 분명히 하락을 하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그 펀드를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가 다른 생각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리스크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펀드는 내가 돈을 1억을 넣건 10억을 넣건 내가 돈을 넣었으면 내가 수익자인데 내가 넣은 펀드의 종목을 다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본시장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익자가 종목을 요청했을 때 판매사나 운용사가 판단해서 제공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줘야만 한다가 아닙니다. 수익자한테도 종목을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지금 돌이켜놓고 보면 신투자자 상품은 아니라는 것이죠. 반면에 ETF는 애초에 우리는 이런 분야에만 투자를 할게요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략이 마음에 안 들면 투자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게 마음에 들면 내가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의사결정이 달라지는 거에 대한 위험을 없애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ETF는 또 하나가 네이버라든가 구글 들어가셔서 티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미국 같으면 S&P 500을 대표로 추종하는 대표적인 ETF 스파이라는 게 있죠. SPY 많이 아시는. 이 스파이 구글에서 스파이 찍고 구성 종목 또는 영어로 홀딩스를 딱 찍으시잖아요. 오늘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지가 실시간으로 다 공개가 됩니다. 이 얼마나 친투자자적인, 친수익자적인 상품이란 말이죠. 그리고 평균 보수 자체도 펀드 대비해서 거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저는 단연코 저도 고객 자산을 ETF로 구성을 해서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는 입장인 것처럼 여러분께서 직접 하실 요량이시라면 개별 종목은 아무래도 종목의 편차 뭐 등락률이 워낙 심하니까 웬만하면 확신이 있는 종목이 아니시라면 좀 지양을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대신 주식의 노출을 가져가는 아주 가장 좋은 양호한 투자 수단 중에 하나는 ETF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중요하니까 하나 좀 덧붙이자면 이 ETF라는 거는 그 펀드도 마찬가지일 거긴 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 좀 불리한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펀드보다는 ETF는 경우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아주 소액으로도 개별 종목처럼 그 장 중에 사고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상품 또는 주식을 경험하시는 차원이라면 더없이 좋은 수단 중에 하나다. 더군다나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종목 몇 개 또는 어떤 업종에만 이렇게 막 포커스해서 투자하는 것들은 그래도 노출도가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걱정이시라면 아까 제가 계속 예를 드리고 있는 S&P 500 종목의 전체 투자하는 스파이, SPY 이런 것들 투자하시면 S&P 500이라는 종목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웬만큼 들어보는 뭐 엔비디아,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뭐도 할 거 없이 S&P 500 기업이라고 하면 전 세계를 끌어가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빠져도 항상 올랐고 제가 아까 모두에 30년 동안 그 S&P 500 지수가 1300% 올랐다. 이걸 원화로 환산을 하니까 2400% 되더라. 이게 S&P 500개 기업들에 투자한 ETF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시라고 하시면 ETF를 투자하는데 다시 말하면 전 세계 대표하는 종목 500개 쭉 분산해서 투자하는 SPY 같은 거 투자하시면 굉장히 큰 부담 없이 큰 위험이 없이 주식시장을 잘 경험하시면서 서서히 공부할 수 있는 또 수익도 어느 정도 나면서도 이런 좋은 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죠. 소위 이제 전문가라고 불리우고 전문가를 지향하는 저로서는 고점보다는 조금 싸졌을 때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현재의 주가가 이게 고점인지 저점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 200년 동안 그 미국 증시에서 전문가 구루들이 평균을 쭉 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포트폴리오 내가 1억을 투자하는데 1억 안에는 뭐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주요한 3가지 요소가 있어요. 어떤 종목을 잘 고르는지, 마켓 타이밍,
세 번째가 자산 배분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마켓 타이밍이 의외로 중요할 것 같고 종목 선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잖아요. 비중이 스탁 셀렉션과 마켓 타이밍이 둘 합쳐서 5%도 안 됩니다. 96% 정도가 자산 배분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식, 채권 이 두 가지만 갖고 예를 들죠. 주식을 편입하려고 한 타이밍이 지금 비싸냐 싸냐를 굳이 구분하지 않고 그냥 주식을 편입해요. 한 60% 편입하고 나머지 40%를 그 기간 동안 채권을 편입한다면 이게 비싸더라도 앞으로 올라가냐 떨어지냐에 따라서 채권이 반대로 주식이 빠질 때 채권이 올라주고 주식이 올라갈 때 채권이 빠져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 수익률의 변동성을 상쇄해 준다는 거예요. 자산 배분이라는 게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고 비싸는 건 사실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귀신도 모르는 거죠.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방송이나 출연하면 이렇게 하면서 분석을 하고 이런 그 해설을 해드리는 거는 그런 확률을 좀 높이자는 것이죠. 그래도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그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에 쏟는 어떤 공부, 시간, 열정보다 아주 간편하게 포트폴리오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툴, 그게 자산 배분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죠.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핵심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뭐 늘 잘 아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은행 정기예금은 내 돈을 썩혀두고 묵혀두는 겁니다. 세금 다 빼고 지금 한 2%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자는 구간, 내가 휴가 가는 구간, 내가 노는 구간에서도 열심히 돈이 스스로 움직여서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툴을 만들어 놓는 것이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 어떤 잘 나가는 회사, 어떤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에 지분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일 테고, 그런데 그런 회사들은 대부분 비상장이고 상장되기 전에 100개 회사가 있다면 거의 98개는 다 망해요. 그런데 상장 주식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비상장 대비해서 훨씬 안전하죠. 그러니까 일단 상장이 됐다는 얘기는 그 회사는 믿고 봐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코스피와 코스닥도 다르고 코스피 코스닥에서도 그런 종목들이 간혹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 접근보다는 포트폴리오 또는 시장 전체를 인덱스화해서 쫓아가는 ETF 이런 것들이 좋다는 말씀 아까 드렸고, 그래서 그런 주식이나 또는 주식을 담고 있는 ETF에를 투자를 해놓으면 그 국면별로는 시장이 업앤다운에 따라서 수익률이 좀 빠졌다고 올라가고 하는 국면이 있겠지만 그 나라의 경제 성장이 일단 어느 정도 꾸준하게 상승한다는 전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를 가장 충족시켜주는 시장이 미국 시장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그런 식의 투자를 해놓으신다고 하면 우리나라 뭐 토요일날 휴일이건 내가 휴가를 가건 어디 여행을 갔다 오건 계속해서 그 돈이 스스로 증식을 해가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산을 증식하는 방법이 그 이상 더 효율적이고 편하고 확실한 방법이 어디 있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ETF를 중심으로 해서 자산을 증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러분께서 혹시 궁금하시거나 또는 이걸 내가 한번 6개월이건 1년이건 또는 10년이건 실천을 한번 해보시고 필요하신 것 또는 궁금하신 것 또는 이 친구 말이 좀 아니다 뭐 이런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주시고 의견도 주시고 하시면 다음에 조금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또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